네, 안녕하세요. 긴급복지 지원 신고 의무자 교육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도입 배경을 살펴보셨는데요.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시작이 되었고요. 또 그러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을 해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 또 빈곤계층으로 추락을 방지하는 데 이 제도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 신고 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또 신고 의무 교육을 받게 되었다는 점 알아보았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어떤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복지 지원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긴급복지 지원의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종류,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 긴급복지 지원은 어떤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원을 받는 절차, 그 지원 보호 절차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크게 금전 현물 지원과 민간 기관이나 민간 단체와 연계하는 지원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고요. 금전 현물 지원은 위기 상황에서의 주급여 또 부가급여로 나누어집니다. 주급여에는 생계 지원, 그리고 의료 지원, 주거 지원, 복지시설 이용 지원이 있고요. 또 부가급여에는 교육 지원, 그 밖의 지원 등 연료비, 해산비, 또 장제비, 전기요금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가급여는 주급여를 받는 대상에 한해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주급여와 부가급여는 지원 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급여 안에서도 생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주거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이렇게 복합 지원도 가능합니다. 자, 먼저 생계 지원입니다. 생계 지원의 경우에는 위기 사유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식료품비, 그리고 의복비 등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금전이 지원이 되는데요. 만약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또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현물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생계지원은 가구 원수를 고려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은 1개월이고 만약 생계지원에 대한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또 주소득자가 실직해서 현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가능하겠죠. 다음은 의료 지원입니다. 의료 지원은 중한 질병이나 또는 중한 부상에 따라서 의료비를 현재 감당하기 곤란한 그런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검사비, 또 치료비, 또 약제비 등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성 질환이나 치과 진료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만성 질환이 악화돼서 긴급하게 치료를 요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료 지원은 의료 서비스 비용 중에 약제비, 그리고 본인 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 횟수는 기본 1회이고 위기 상황 해소 여부에 따라서 2회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뇌경색, 또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와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거나 또는 수술할 경우가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술비를 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뛰어다니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 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거 지원입니다. 주거 지원은 위기 사유가 발생해서 임시 거소 제공이 필요하거나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요. 원칙적으로는 국가나 또 지방 자체가 소유한 임시 거소를 제공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는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 지원입니다. 주거 지원의 경우에는 사는 지역 그리고 가구 구성원 수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지원 상한액이 서로 상이한데요. 예를 들어 3, 4인 가족의 경우에도 대도시에 사는지 그리고 중소도시에 사는지 그리고 농어촌에 사는지에 따라 각각 지원 상한액이 상이합니다. 그리고 만약 대도시에 산다고 하더라도 가구 수가 1, 2인인지 그리고 3, 4인인지 5, 6인인지에 따라서 각각 지원액이 상이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지원 기준을 고려를 해서 이와 유사한 수준의 임시 거소를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 지원은 원칙적으로는 1개월 지원이 원칙이고 위기 상황 해소 여부에 따라서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거 지원의 경우는 화재가 났거나 또 강제 퇴거 통보를 받았다거나 또는 홍수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를 입은 경우 지금 현 거주지에서 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일 때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입니다. 위기 사유가 발생해서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요.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의 경우에는 시설 이용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적절치 않을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의 경우에는 입소자 수에 따라서 지원액이 상이합니다. 입소자 수가 1명인지 또 2명인지 또 4명인지 5명인지에 따라서 지원금이 상이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월 지원이 원칙이고요. 위기상황 해소 여부에 따라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지금 방임을 당해서 공동생활시설에 있어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용료가 발생한 경우 해당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기상황 주급여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이렇게 주급여를 받는 대상에 한해서 교육지원이나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부가급여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부가급여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그리고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입니다.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에 초등, 중등, 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해당 분기에 학비를 완납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원칙적으로는 긴급지원 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금전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예외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학부모의 학생 보호가 소홀한 경우, 예를 들어 방임이나 유기나 또 학대가 있는 경우, 또 부모가 자녀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이 있겠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학교로 고지 금액이 직접 납부가 되고 또 학용품이나 부교재비 등은 현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교육 지원은 초등학생인지 또 중학생인지 또 고등학생인지에 따라서 상이하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분기 단위로 1회 지원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 해소 여부에 따라서 최대 4회까지 연장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료비입니다.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에 연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인데요. 동절기에 10월에서 3월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난방이나 또 취사를 위한 기름, 가스, 또 전기, 연탄 등을 구입하는데 또 이것들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동절기 한해서 월별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연료비의 경우는 월 98,000원이 지급이 되고요. 지원 기간은 1개월이고 위기 상황 해소 여부에 따라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요금입니다.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에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요. 단전이 된 때 대상 가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체된 전기요금을 시군구청장이 직접 그 고지서를 발급한 그 기관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기요금은 50만 원 범위 내에서 1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제비입니다.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에 장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인데요. 긴급지원 대상자 중에서 가구 구성원이 사망해서 지금 위기 상황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장제비의 경우는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지원되고 있고요. 만약 단독 가구주 사망인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겠죠. 이럴 때는 시군구에서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제비는 1인당 75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1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해산비입니다. 주 급여를 받는 가구 중에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인데요. 조산할 경우 또는 일반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1인당 60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요. 해산비는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지원을 받은 사례자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이 사례자의 경우에는 지병 그리고 어깨 질환으로 실직을 반복했습니다. 다시 취업해도 지병으로 직장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계속 빠지고 있었죠. 우연히 길을 가다가 이 긴급복지 지원 129 번호를 보게 되어서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생계 그리고 주거, 난방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하신 인터뷰 말씀 중에 앞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이 내용에서 아직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어려움에 빠져 계시거나 또는 안타깝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또 노력도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아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긴급복지 지원의 종류 중에 금전 현물로 지원되는 주급여와 부가급여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이렇게 금전 현물 지원 이외에도 민간기관이나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지원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민간기관 단체로는 대한적십자사나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단체와 연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민간기관과 단체와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상담 중에 또 제공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정보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지원이 만료된 상황에도 위기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이렇게 민간기관이나 단체와 연계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긴급복지 지원은 어떤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긴급지원 기관인 시군구청장, 그리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그리고 긴급지원 담당기구인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있고요. 민간협력체계로 긴급복지 지원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긴급지원 기관입니다. 긴급지원 기관은 시, 군, 구청장인데요. 긴급지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또 현장 확인을 하고 또 지원을 결정하고 지원 그리고 추후에 사후 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때 긴급복지 담당 공무원을 지정을 하는데요.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 3항에 의하면 이 사업을 수행할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야 하고 이 공무원의 경우에는 긴급지원 사업을 포함한 복지 관련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 확인 등을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입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이 지원이 적절한지 심의 의결하는 기관인데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하면 긴급지원을 연장할 것인지의 여부, 그리고 긴급지원이 적정했는지의 여부, 그리고 긴급지원을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지원에 대한 비용을 다시 환수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긴급지원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가 의무이지만 수시로 개최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긴급지원위원회가 보다 활성화될 경우에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결정을 계속해서 내릴 수 있겠고 또 신속하게 적정성 심의를 하기 때문에 추가 보호 결정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긴급지원 담당 기구인 보건복지상담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365일 24시간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긴급지원에 대한 상담, 그리고 접수, 그리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민간기관이나 단체와 연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상담센터를 통해서 지원 요청이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관할 행정구역 시군구청장인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에게 연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체계입니다. 의사 등의 의료기관 종사자, 그리고 교사,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이 포함이 되겠고요.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급복지 지원 체계를 살펴보셨는데요. 그러면 이 체계가 작동을 해서 긴급복지 지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보호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기가구가 인지될 경우에 신고가 들어오겠죠. 보건복지상담센터나 또 시군구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네,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를 한 후에 네, 지원 내용이 결정이 되는데요. 그 결정된 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 후에 그것이 적정했는지 네, 사후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되는 적정성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이것이 적정했는지 지원이 또 부적정했는지에 따라서 지원이 연장될 수도 있고 지원이 종료될 수도 있고 또 비용 환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용 환수 절차를 거치게 되고 또 이의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 절차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면 다음에서 이 내용을 한 가지씩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원 요청이나 신고가 들어오겠죠.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고 친족이나 또 그 밖의 관계인 등이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또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사람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요. 또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와 같은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읍면동이나 시군구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신고 접수가 들어오면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들어올 경우에는 상담원이 지체 없이 시군구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에게 연계를 하겠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응급지원 관련 기관과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자,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은 본인이 직접 지원 요청이나 신고를 접수한 경우와 또 보건복지상담센터 상담원으로부터 지원 요청이나 신고 접수를 한 연계받은 건을 모두 파악을 해서 현장 확인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현장 확인을 해서 어떤 위기 상황인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현장 확인 시에는 어떠한 위기 상황인지, 지금 생계가 어려운 상황인지, 또 주거가 곤란한 상황인지, 의료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런 어떠한 위기 상황인지 확인을 하고, 또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 대상자는 아닌지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소득이나 재산도 확인하는데요. 여기서 소득이나 재산은 소득 재산 전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때는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또 통반장이나 이웃 주민의 진술을 청취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위기 상황이 유선으로 확인 가능하거나 또 증빙 자료만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현장 확인이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 확인을 한 것을 시군구청장에게 보고가 되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결정하고 실시합니다. 만약 상황이 매우 긴박하다. 이럴 경우에는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의 전결만으로도 지원이 결정되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위기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돕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후에 사후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지원이 적당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를 확보해야 하기 위함인데요. 사후조사는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 또 재산, 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조사 시기는 시군구청장이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를 완료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원 연장이 될 경우에 지원 현재 받고 있는 지원 종료일 3일 전에 지원의 여부가 연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사후조사는 전산 자료를 조회하거나 또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행복이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복이음은 소득이나 재산 그리고 이전에 서비스를 받았던 그런 이력들을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을 조회할 때는 사전에 동의서를 제출한 것에 한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적정성 심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긴급복지 지원은 일단 현장 확인만으로 선지원을 하기 때문에 남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통제 장치를 두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건전한 재정 집행을 담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로 해서 이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적정선 심사는 최초 실시한 1개월 또 1회 지원한 것을 심사하고 있고요. 금전이나 현물이나 지원을 한 모든 건에 대해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는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적정성 심사를 통해서 지원 연장이 결정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개월이나 1회 지원을 받았지만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아서 연장이 결정이 되면 1차 지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시군구청장이 결정의 주체가 되는데요. 생계 지원, 또 주거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연료비 지원 등을 연장받을 수 있고 2개월 범위에서 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1차적으로 지원을 연장을 해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2차로 추가 연장이 가능한데요. 이때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결정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생계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연료비 지원, 그리고 주거 지원, 그리고 의료 지원, 교육 지원에 관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을 보다 간략히 표로 살펴보시면요. 일단 주급여와 부가급여는 기본적으로 1개월이나 1회 지원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었지만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1차 연장이 되고 그때는 생계나 또 주거,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이용, 그리고 연료비에 의해서 항목에 한해서 1차 지원 연장이 되고요. 또 2차로는 생계, 의료, 또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그리고 교육, 또 연료비로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 지원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1개월 지원을 받았다. 그런데 위기 상황 해소가 되지 않아서 1차로 다시 2개월 범위 내에서 받았고 그래도 아직 어려워서 2차 지원 연장이 결정돼서 3개월을 받았다면 생계 지원으로는 총 6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원 연장이 결정될 수도 있지만 지원 중단이나 비용 반환이 결정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지원이 부적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는 부정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부적정한 지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지원액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환수하게 됩니다. 또는 상황에 따라서 면제되기도 합니다. 만약 비용을 환수할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줘서 납부하도록 통지를 하고요. 또 독촉하게 될 경우에도 30일 이상의 기한을 주고요. 납부 기한 내에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체납 처분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때에도 긴급지원 기관은 비용 환수 대상자의 생활이나 또 가구 여건을 고려해서 이것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이 결과에 따라서 의의를 신청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원 결정한 것에 대해 이의가 있다. 아니면 지원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 또 비용을 반환하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라고 할 때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해야 하고요. 이 내용은 시군구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시군구에서는 10일 이내에 시도로 제출하게 되는데요. 시도에서는 또 15일 이내에 현장 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다시 이 신청인과 시군구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살펴보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사후 연계입니다. 긴급복지제도는 말 그대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자에게 단기간 지원을 통해서 위기 상황을 벗어나도록 하는 데 이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긴급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기 상황이 된다면 네, 맞습니다. 이것은 만성적인 빈곤 상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받도록 연계할 수 있는데요. 이 연계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또 대한적십자사 등의 민간기관이나 민간단체와 연결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서 살펴보신 긴급복지 지원의 절차를 그림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지관에 근무하는 근무 요원이 상담 중에 위기 가구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긴급복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를 하였는데요. 내가 보니 배우자도 사망해서 지금 소득이 없는 상황이고 지병으로 인해서 근로활동도 어렵고 또 통장에도 잔고가 50만 원밖에 없다라고 긴급 지원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이제 현장 조사를 하게 되겠죠. 직접 가봤더니 정말 배우자도 사망한 상태고 근로소득도 없는 상태고 잔고도 지금 얼마 있지 않고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는 생계 지원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바로 2인 생계 지원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조사를 하겠죠. 사후 조사를 하겠죠. 직접 조사를 해보니 소득은 0원이고 재산의 합계액은 지금 8천만 원이고 금융재산은 지금 이 정도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지원이 적정했다라고 판단이 되겠죠. 그러면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원을 종료할 수도 있지만 이 상황의 경우에는 아직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2개월로 추가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2차 시에 걸쳐서 쭉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말 그대로 정말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복지 서비스나 현금을 지원을 해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또 정말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다양한 종류의 지원을 보호 절차에 따라 잘 받을 수 있도록 신고 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위기 상황에 처한 우리 아이들의 가정이 있다면 또 우리 주변 이웃이 이렇게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긴급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 관심을 가져야겠고요. 이 사람들이 다시 힘을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안정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더욱 궁금하신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또 보건복지상담센터 또 보건복지부 기초생활과 등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